일본의 한 회의실, 그 자리 안에는 많은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들어온 한 임원의 발언으로 모두 충격에 빠지는데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한 직원이 크게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저를 해고한다고요? 제가 왜 잘려야 하는 거죠? 이게 회사의 답변입니까? 이게 다 그놈의 한국 때문이야. 우리도 어쩔 수가 없네. 도대체 한국과 이 기업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8의 나이를 먹은 다나카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죠. 15년 동안 니혼테크라는 일본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기차를 타고 출근했어요. 주말에는 회사 동료들과 골프를 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은 한 통의 이메일로 무너져 내렸어요. 오후 3시에 인사팀으로 와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5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성실하게 일했어요.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자 이미 몇몇 선배들과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굳은 표정이었죠. 인사팀장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모두가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15년 동안 바친 시간과 노력이 이렇게 끝난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왜 잘려야 하는 거죠?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게 회사의 답변입니까? 인사팀장의 차가운 대답이 꽂혔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K테크와 경쟁해서 밀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감했다고요. 능력보다 연차가 중요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과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모두 한국 때문이라고요. 한국 기업이 무슨 대단한 기술이라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저 가격만 낮춰서 시장을 빼앗아간 것 아닌가 싶었어요. 회사를 나오는 길 후배 마사키를 만났습니다. 평소 잘 챙겨주던 후배였죠. 마사키는 미안한 표정으로 제가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곧 회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아니라 이직이에요. 한국의 K테크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인인 마사키가 한국 회사로 간다고요? 그것도 우리 회사의 경쟁사로. 정신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마사키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어요. 요즘은 한국 기업이 일본보다 낫다고요. 연봉도 더 높고 승진 기회도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다고요. 니혼테크가 10년 동안 개발하지 못한 기술을 K테크는 2년 만에 상용화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자부심을 품고 일해온 회사가, 그리고 일본의 기술력이 이렇게 한국에 밀리고 있다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매일 보던 풍경인데 오늘따라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손에는 퇴직 관련 서류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제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아직 한국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일본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시대는 끝나고 한국의 시대가 온 걸까요?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착잡했습니다. 실직 후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새 직장을 알아봐야 했죠. 노트북을 펼치고 취업 사이트를 열었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기사 제목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일본 전자산업,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 40% 내줘. 한국 K테크, 일본 니혼테크 제치고 세계 시장 3위로. 이런 헤드라인들이 넘쳐났어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였는데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죠. 일본 국내 시장마저 한국 기업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K테크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더 많이 팔렸고, 가전제품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의 점유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저도 모르게 리모컨을 집어던졌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일본은 과거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에 밀린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녁에 옛 동료 이즈미를 만났습니다. 니혼테크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였죠. 이즈미도 저처럼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온 상태였어요. 좁은 이자카야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이즈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는 요즘 K테크 제품을 써봤는데 정말 좋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한국이 대단하다니 설마. 우리 니혼테크가 망한 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치사하게 가격을 낮춰서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즈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K테크는 연구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작년에만 우리 회사에 3배를 투자했다고 했어요. 의사결정도 빠르고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질수록 대화는 더 진지해졌어요. 이즈미는 일본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나친 위계 질서, 느린 의사결정, 혁신 부재까지. 예전에는 일본의 강점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진짜 끝장이야. 이즈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역 앞 대형 전자상가를 지나게 됐어요. 한때는 일본 제품들로 가득했던 매장에 이제는 한국 제품들이 전면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K테크의 최신 스마트폰과 TV, 가전제품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매장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어깨는 처져 있었어요. 그 뒤로 K테크의 화려한 광고가 보였죠. 미래를 향한 혁신이라는 슬로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K테크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가? 검색을 시작했어요. K테크의 연역 기술 개발 과정, 경영 철학 읽을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K테크는 20년 전만 해도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기업 문화로 급성장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 글로벌 인재 영입. 일본 기업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자료를 계속 읽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안주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대형 전광판에 K테크 광고가 번쩍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고 일본만 제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이즈미의 말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진짜 끝장이야.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 자신은 아직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신주쿠로 나갔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목이 말라 카페에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아 주문을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본 한국 드라마 진짜 재미있더라.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있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였는데 옷 스타일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패션이었어요. 요즘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광고판에도 한국 배우가 등장하는 화장품 광고가 보였어요. 길 건너편 음반 가게에는 K-팝 앨범이 가득했고 그 앞에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잠시 걷다가 시노쿠보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예전에는 거의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시노쿠보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들, 한국 음식점들, 한국 화장품과 잡화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곳이 한국인들보다 일본인들로 더 붐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식당 앞에 긴 줄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무슨 가게인지 살펴봤어요. 서울 치킨이라는 간판이 보였고 입구에는 2시간 대기 중이라는 안내판이 있었죠. 2시간을 기다려서 먹는 한국 치킨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10대, 20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소녀들은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하나 집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진열된 상품들을 보니 한국식 떡볶이, 김밥, 핫도그 등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 편의점에서 한국 음식을 놀랍기도 했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것들이 잘 팔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전철을 타고 앉았는데 제 앞에 앉은 여고생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국어로 바꿔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진짜 멋있어. 내일 콘서트 가는 거 너무 기대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 여고생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다니요. 그것도 발음이 상당히 자연스러웠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어요.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한국어 독학 첫걸음, 한국어로 말하자, 한국 문화 이해하기 같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 관련 책들이 일본에서 잘 팔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TV 코너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배우가 일본어 자막과 함께 감정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을 돌리다 문화뉴스를 보게 됐어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앨범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일본 내 순위에서도 한국 드라마 3편이 탑10에 들었다고 합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에는 일본 문화가 아시아를 선도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가 일본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SNS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친구들 타임라인에도 한국 관련 게시물이 넘쳐났어요. 한국 음식 먹으러 갔다는 글, 한국 드라마 추천한다는 글,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는 글까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시노쿠보에서 혐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같은 장소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일본이 한국에 점점 점령당하고 있어.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밀리더니 이제는 문화적으로도 밀리고 있었어요. 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까지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묻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에는 아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퇴직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이력서를 보냈지만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간혹 면접 기회가 있었지만 대부분 경력이 너무 많다. 또는 회사 문화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38세, 한 회사에서만 15년을 일한 저는 일본 취업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젊은 인재를 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경력직을 원했습니다. 중간에 낀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하루는 오래된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 연락이 끊겼던 대학 친구 이토 켄지에게서 온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켄지는 제 대학 후배였어요. 니혼테크에 함께 입사했지만 5년 전 갑자기 퇴사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메일 내용은 간단했어요. 잘 지내니? 혹시 시간 있으면 영상 통화 한번 할까? 무심코 보낸 답장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켄지와 영상 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켄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5년 전 조금은 위축되고 자신감 없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당당한 표정에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배경으로 보이는 멋진 사무실까지.
켄지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다나카. 어떻게 지내? 켄지의 목소리는 밝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최근 니혼테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켄지는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다나카, 넌 아직도 일본에서 취업하려고 해? 의아한 질문이었어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나라인데 다른 어디로 가겠어? 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그제야 그의 배경이 일본 오피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어요. 설마. 맞아, 서울이야. 지금 K테크 본사에서 일하고 있어. 충격이었습니다. 켄지가 한국 회사에서, 그것도 우리 니온테크를 몰락시킨 그 K테크에서 일하고 있다니요. 어떻게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거야? 일본인인데 힘들지 않아? 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니혼테크에서 일할 때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나고 좋은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요.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지 못했죠. 그러다 우연히 K테크에서 일본어 가능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처럼 거부감이 있었어. 한국이라니, 그것도 경쟁사라니. 하지만 당시 너무 절박했거든. 켄지는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시작했지만 곧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선 10년을 일해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성과만 내면 바로 기회를 주더라. 지금은 일본 시장 담당 팀장이야. 화면 속 켄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주고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직설적이야.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게 편해. 무슨 생각하는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켄지는 또한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자신에게 맞았다고 말했어요. 능력만 있으면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합니다. 다나카, 너도 한번 생각해 볼래? K테크에서 일본어 가능자를 또 뽑는다고 해. 니온테크 출신이면 유리할 거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K테크에서 일한다고요? 한국 회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미쳤어? 내가 어떻게 한국 회사에서 일해? 게다가 우리를 망하게 한 그 회사에서? 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나카, 세상은 변했어. 이제 국적보다 능력이 중요한 시대야.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통화가 끝나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본에서는 취업의 문이 좁아지는데 한국에서는 기회가 있다니. 정말 제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일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점점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켄지의 성공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켄지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 취업이라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에서의 구직 활동이 계속 실패하면서 점점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구직 사이트를 확인했어요. 몇 군데 지원했던 회사에서 불합격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메시지였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나카, 취직은 어떻게 되고 있니? 어머니의 걱정이 담긴 목소리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들고 있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실직 상태로 있는 것이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었어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통화를 끊고 난 후 결심했습니다. 켄지에게 연락해서 K테크 지원 방법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다나카, 결정한 거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선 이력서를 영어로 준비해.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서도 필요해.
내가 인사팀에 추천해 줄 테니까. 켄지의 도움으로 지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15년간의 니혼 테크 경력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과연 한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에게 한국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예상대로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 가서 일한다는 거냐? 자존심도 없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나카, 내가 한국에서 버틸 수 있겠니? 한국어도 못하는데. 동생마저 반대했어요. 형,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을 싫어한다고 하잖아. 거기서 어떻게 지낼 거야?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기회가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 타카시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다나카, 정말 한국으로 갈 거야? 한국어도 못하는데 취업이 가능하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켄지도 잘 지내고 있잖아. 그리고 K테크는 일본어 가능자를 찾고 있대. 니혼 테크 경력이 도움이 될 거래. 타카시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K테크가 왜 니혼 테크 출신을 원하지? 생각해보니 궁금했습니다. 바로 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건 간단해. 켄지가 설명했습니다. K테크가 일본 시장에 더 진출하려고 해. 일본 소비자를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경쟁사의 내부 사정을 아는 것도 큰 장점이고. 이력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메일이 도착했어요. K테크 인사팀에서 화상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날 받아준다고. 믿기지 않았지만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시작했어요. 켄지에게 회사 분위기와 면접 팁을 물어봤고 인터넷에서 K테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 읽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인터뷰어는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를 번갈아 가며 질문했고 제 대답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다나카 씨, 니혼 테크에서의 경험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상과 달리 기술적인 질문보다는 문화적 적응력과 팀워크에 관한 질문이 많았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시겠습니까?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일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점점 불안해졌죠.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나카 축하해. 합격이야. 인사팀에서 방금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알려줬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한국 회사에 취직하게 된 건가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 거야? 한국어도 못하는데. 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회사에서 한국어 수업도 지원해주고 처음에는 일본 시장 담당이라 일본어를 많이 쓰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그날 저녁 합격 통지 메일이 공식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정말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한 달 뒤 서울로 출국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자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응원도 섞여 있었어요. 다나카, 건강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싸면서 벽에 붙은 니혼 테크 사진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 그리고 이제는 경쟁사가 된 K테크에서 일하게 될 제 모습이 대비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일까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새로운 도전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보다 더 세련된 느낌마저 들었어요. 켄지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한국에 적응한 듯 했어요.
한국어로 택시기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나카, 내일부터 회사 생활이야. 오늘은 푹 쉬어. 이건 회사에서 준비한 기업형 임대 아파트 열쇠야. 켄지가 내민 아파트 열쇠를 받았어요. K테크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숙소라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니온테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우였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모든 것이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냉장고는 부족한 식품을 자동으로 체크해 알려주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기술이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된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K테크 본사로 향했어요. 건물은 첨단 유리와 철골 구조로 지어진 초현대식 디자인이었습니다. 니혼테크의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로비에서 인사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다나카 씨, 환영합니다. 저는 인사팀의 김지연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도와드릴게요. 김지연 씨는 회사 내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개방형 사무실, 편안한 휴게 공간, 최신 장비가 갖춰진 회의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우리 회사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해요.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첫 회의에서 바로 알게 됐습니다. 팀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모든 팀원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놀랍게도 신입사원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고, 팀장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다나카 씨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니혼테크에서는 상사 앞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제가 첫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일본 시장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했어요. 좋은 관점이네요. 그 부분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팀장이 제 의견에 관심을 보이자 놀랐습니다. 니혼테크였다면 아마 더 지켜보자 또는 전례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예정이었던 회의가 정확히 45분 만에 끝났어요. 니혼테크에서는 2시간 예정 회의가 4시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흔했는데 말이죠. 회의가 15분 만에 끝난다고. 점심시간 켄지와 함께 회사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구내식당에서도 문화 충격이 이어졌어요. 직원들은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서양 음식 등 다양한 메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결제 방식이었어요. 여기선 현금이나 카드를 안 써. 그냥 앱으로 결제해. 켄지가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자 즉시 결제가 완료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 문화가 강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더 많은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회사에서는 수직적 위계보다 능력과 성과를 중시했습니다. 업무 시간은 철저히 지켜졌고 불필요한 야근은 권장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해. 켄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생활면에서도 놀라운 점이 많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는 거야? 궁금해서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이요. 앱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간표는 있지만 실시간 위치까지 알려주는 앱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로 향했는데 줄이 없었어요. 계산은 어디서 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셀프 계산대에서 하시면 돼요. 모든 고객이 셀프 계산대에서 직접 바코드를 스캔하고 결제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셀프 계산대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행정 업무였어요. 외국인 등록을 위해 관공서에 방문했는데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종이 서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됐어요.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쓰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야.
켄지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완벽한 스마트홈이었어요. 음성 명령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했고, 심지어 거실 벽 전체가 투명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K-테크 제품이야. 우리가 만든 거라고. 켄지의 말에 무언가 깨달음이 왔어요. 니혼테크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아직 컨셉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K-테크는 이미 상용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두 회사의 현재 위치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회사 생활 2주차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장이 갑자기 제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다나카 씨, 일본 시장 진출 전략을 재검토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2달 안에 결과물을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니혼테크에서는 최소 5년은 일해야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2주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부담감도 컸지만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 기뻤어요. 그날 밤 아파트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네온사인과 반짝이는 불빛들. 이 도시는 언제나 깨어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온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것이 많았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혁신의 속도감, 효율성,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까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한국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인정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출퇴근 길도 익숙해졌고 간단한 한국어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K-테크에서의 일도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제가 맡은 일본 시장 진출 전략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의 협업도 좋았어요.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있었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다나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병원에 입원하셨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한국에 오기 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배웅해 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위험하신가요? 지금 바로 일본으로 가야 할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말씀하셨어요. 당장 생명이 위험한 상태는 아니야. 하지만 다나카,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라.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때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3개월 만에 이 도시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가족을 위해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이제 막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휴가 신청을 했어요. 팀장은 이해해 주었고 일주일간의 긴급 휴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가족이 중요합니다. 다녀오세요. 걱정 말고요. 일본에 도착해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나카 왔구나. 걱정 끼쳐서 미안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잘 지내나 걱정했는데 얼굴색이 좋아 보이는구나. 행복해 보여.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가는 걸 가장 반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병실을 나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도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어머니 상태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힘들어할까봐 걱정됐단다. 일본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싶었어.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서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일본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일주일간의 휴가 동안 옛 친구들과 동료들도 만났어요. 니혼테크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훨씬 작은 회사로 이직한 상태였습니다. 다나카, 너 진짜 K-테크에서 일하는 거야? 어때? 힘들지 않아?
친구들의 질문에 처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좋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몇몇은 부러워했지만 대부분은 저를 외국에서 일하는 실패한 직장인으로 보는 듯했어요. 마치 일본에서 성공하지 못해 한국으로 도망간 것처럼 말이죠. 다나카는 운이 좋았네. 우리 같은 사람이 갑자기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반응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문화였어요. 모험을 떠난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어머니가 회복 중이셨고 퇴원이 가능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일본에 남을 것인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바로 그때 K테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팀장이었습니다. 다나카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난번 프로젝트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일본 시장 팀장 자리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팀장 자리라니. 니혼테크에서는 10년은 더 일해야 가능했을 직책이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이런 제안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가족들에게 제 결정을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는 의외로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가끔 연락만 해줘.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한국에서는 인정받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외국에서 일하는 실패한 직장인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있었고 그것이 옳은 길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K테크에서의 제 위치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일본 시장 팀장으로서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어요. 팀원도 10명으로 늘어났고 일본인 직원도 3명이나 합류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일본에서의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한국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경제신문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일본인 임원이 바라본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주제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본 기업의 문제점과 한국 기업의 장점에 대해서요. 일본 기업은 지나친 위계 질서와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빠르게 움직이죠.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어요. 이 인터뷰가 일본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매국노라고 비판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이후 일본의 젊은 직장인들로부터 메일이 쏟아졌어요. 그들도 변화를 원했고 해외에서의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고 점차 일본인 직장인들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됐어요. 한국 생활 1년이 지난 어느 날 K테크 CEO와의 면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다나카 씨, 일본과 한국 기업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속도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을 선택했고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CEO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초기에는 일본을 배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찾았죠. 다나카 씨가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화를 계기로 저는 한일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K테크의 빠른 혁신 속도와 니혼테크의 세밀한 품질 관리가 만나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저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됐습니다. 니혼테크에도 연락해 협업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미팅이 성사됐습니다. 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한 저는 니혼테크의 예상사를 만났어요. 그는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있었지만
회사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다나카, 내가 옳았어. 우리는 변화해야 했는데. 협업 프로젝트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일본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가 여전히 느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작은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니혼테크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2년째.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회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의 생활도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주말에는 한국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의 경제 잡지에서 제게 기고문을 요청했어요. 주제는 일본의 미래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강조한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디지털 전환, 유연한 조직 문화, 글로벌 인재 영입, 끊임없는 혁신 이런 가치들을 일본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배울 점은 배우는 열린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2년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다시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려면 한국처럼 변해야 합니다. 이 기고문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요. 기고문 이후 니혼테크의 CEO가 직접 연락해 왔어요. 그는 제게 다시 니혼테크로 돌아와 혁신 부서를 이끌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결국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K테크에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양사의 협력은 계속 도울 수 있어요. 이제 저는 K테크의 글로벌 전략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한국 기업에서 인정받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일본의 변화를 돕고 싶다는 사명감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집 발코니에서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실직 후 절망에 빠졌던 그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보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는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로는 쓰러져야 일어설 수 있는 법이죠. 일본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해요. 이제 제 목표는 분명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혁신과 변화의 정신을 일본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양국 모두의 발전을 위해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서울의 빛나는 밤하늘 아래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국적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역할이 아닐까요? 때로는 익숙한 것을 떠나야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